북한의 김정은이 전 세계인의 앞에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지난 10일 북한에서 열린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 중 그는 연설을 하다 말고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던 것인데요. 현재 북한의 주민들이 경제난, 태풍 피해, 그리고 코로나 등의 삼중고로 인해 힘들다 하소연하였죠. 이에 북한의 조선중앙TV는 위대한 수령 동지의 자비롭고 자애로운 모습에 모든 인민이 감동받지 않을 수 없다며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 모습을 본 전 세계인들은 김정은의 쇼맨십이 지나치다며 혀를 내둘렀는데요. 그렇게 나라가 힘들다며 눈물을 훔치는 김정은의 한 손에는 스위스 IW사의 포르트 오토매틱 시계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 제품은 현재 11,700 스위스 프랑, 한화로 약 1,500만원에 달하는 고가의 시계입니다. 더군다나 이 제품은 공식적으로는 북한에 판매되지 않기에 정황상 북한이 몰래 밀수한 제품으로 판단되는데요. 자신은 이렇게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운 삶을 살면서 인민들을 걱정한다며 울고 있다니 그야말로 악어의 눈물이나 다름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게다가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따로 있었습니다. 북한은 이날 약 2시간에 걸쳐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퍼레이드를 펼쳤는데요. 그동안 모두가 무시하던 북한의 군사 전력이 이제는 상상 초월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장면이었기에 전 세계인들은 충격에 빠졌고 이것에 대한 분석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로 도입된 디지털 전투복 등의 보병 장구류 발전, 특수부대의 멀티캠 장비, 신형 자주포, 신형 방공체계, 신형 보병 지원 장갑차, 신형 전차, 5연장 MLRS로 추정되는 신형 전투 장비, 대전차 미사일을 장착한 신유형 장갑차, 새로 도입된 중거리 방공 미사일,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등 북한의 추정 전력이 한순간에 급상승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신형 ICBM이 대미를 장식함으로써 일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매우 실망했다 라고 말하였는데요. 이 신형 ICBM은 2017년 11월에 발사된 ICBM 화성 1호보다 길이와 몸통이 모두 대형화된 모습을 뽐냈습니다. 이는 곧 ICBM이 더 큰 엔진과 더 많은 연료를 탑재할 수 있다는 뜻으로 전문가들은 이 미사일이 약 1톤에 달하는 핵탄두를 실어 미국에까지 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우려를 표시하였죠. 심지어 이번 열병식은 특이하게 낮에 진행된 것이 아닌 저녁 시간에 진행되었는데요. 이때가 미국에게는 낮 시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번 열병식은 대한민국도 아닌 미국을 겨냥한 것이란 평가를 받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 전역은 우리의 핵사정권에 있다 라는 경고인 셈이죠. 그런데 이를 접한 국내 네티즌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누군가는 카푸어 같다라며 북한의 업그레이드된 장비를 비웃는가 하면 또 다른 누군가는 우리에게도 기회가 왔다라며 오히려 북한의 전력 상승을 반기는 이상한 목소리도 들리는데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62 전차는 세계 최초로 활강포를 채용한 소련의 중형 전차입니다. 21세기 현재 러시아 본국에서는 주전력에서 빠졌지만 세계의 일부 국가들은 이 전차의 개량형을 아직까지도 현역으로 운용하고 있을 정도로 뛰어난 무기이죠. 1968년 프라하의 봄 진압작전, 중국과 소련 간의 국경 분쟁, 1979년 소련,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에서 맹활약을 하였기에 미국에서는 이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슈퍼 패튼이라는 별명을 가진 2세대 전차 M60을 개발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북한과 한국의 대립이 극도로 첨예했던 시기, 한국에서는 북한이 T-62 전차를 도입했다는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안 그래도 한국전쟁 당시 전차가 없다는 이유로 북한에게 처참한 굴욕을 맛본 적이 있는 한국이기에 한국 정부는 이 첩보를 듣자마자 바로 대응에 나섰는데요. 앞서 T-62 전차에 대응하여 M60을 만든 미국에게 가장 먼저 연락을 취했습니다.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이 한국에게 M60 전차를 팔아달라는 요청이었죠. 하지만 웬일인지 미국은 한국에게 M60을 팔지 않았습니다. 몇 번의 요청에도 미국이 거절 일색이자 한국은 어쩔 수 없이 독일에게 연락을 했는데요. 독일은 미국과 다르게 한국의 무기 구매 요청을 듣자마자 당시 독일 연방국의 주전력이었던 레오파르트의 계약서를 꺼내들었죠. 이 작업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이제 합의서에 서명만 한다면 계약이 끝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갑자기 깽판을 놓았습니다. 자신들의 신형 3세대 전차인 M1 에이브람스와 유사한 성능으로 한국이 신무기를 개발하도록 도와줄 테니 독일과의 계약을 취소하라고 요청하였죠.
한국은 이 제안을 받아들여 미국과 함께 럭키 사업을 실시했는데요. 이 결과 나온 무기가 바로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이 주력으로 운영하고 있는 3세대 전차 K1입니다. 대한민국 전차 전력 폭발의 시작은 이때부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한국에게 있어서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앞서 계약을 진행 중이었던 독일과는 결국 또 다른 계약을 맺어 대전차화기인 펜저파우스트도 도입하였고 토우 미사일을 장착한 500MD도 대량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북한이 신형전차 T-61을 도입했다는 사실은 거짓이었다고 하니 오직 한국만 동북아에서 군사력을 급상승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거죠. 이렇게 도입됐던 K1 전차는 대한민국 육군에서 1027대 보유 중이고 이것의 개량형 K1A1은 484대 보유 중입니다. 이 전차의 특징은 탱크의 주포 바로 옆에 공축 기관총이라고 불리는 7.62mm 기관총이 달려있다는 것인데요. 전차 가까이 접근하는 적보병을 사살하고 아군 보병을 지원 사격하기 위해 달아놓은 이 무기는 주포의 사격 통제 시스템을 사용하여 조준 격발할 수 있기에 주 야간 관계없이 매우 정밀한 사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육군에서는 이 장점을 활용하여 수시로 저격 단차 훈련을 진행하는데 무려 900m 밖에 떨어진 핀포인트도 저격해낼 수 있다고 하죠. 얼마 전에는 육군 3사단이 K1 전차의 기관총으로 그 저격 능력을 과시하는 훈련 영상을 보여준 적이 있는데 K1A1 기준 7.62mm 탄을 1만 발가량 싣고 다니는 것을 감안하면 대한민국 육군은 전차만으로 약 1500만 명의 적을 저격할 수 있는 전력을 보유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북한 인구의 60%에 달하는 범위이죠. 이것은 북한의 김정은에게 정말 위협적인 사실일 텐데요. 사실 미국 역시 이러한 한국을 보고 기분이 나빠질 수 있다며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군 측은 155mm 자주포를 이용하여 순항미사일 표적을 격추하는 데 성공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곡사포에서 발사한 포탄으로 순항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은 미국에게도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을 자랑하고 싶었던 거겠죠. 불가능할 것처럼 느껴졌던 이것이 가능하게 된 이유는 바로 극초음속 포탄의 존재 덕분이었습니다. 극초음속 포탄은 보통 최대 속도가 음속의 5배인 마하5를 상회하는 포탄을 일컫는 말입니다. 전 세계의 어느 지역이든 1시간에서 2시간 내 타격이 가능하여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라고 불리는데 미군은 155mm 자주포에 이 극초음속 포탄을 사용하여 순항미사일을 격추시킬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것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인데요. 안 그래도 포방부라고 불릴 정도로 탱크, 자주포의 진심인 국가가 자주포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니 조만간 한국에서도 이것을 따라한 무기가 아니 더 상회하는 무기가 나올지도 모른다는 의견이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순한 우스갯소리처럼 넘어갈 수 있는 이러한 의견을 다른 누구도 아닌 군사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여태까지 한국은 늘 그래왔기 때문이죠. 미국은 항상 자신들이 무언가 무기를 개발해 놓으면 한국이 그것에 영감을 받아 전력을 보충하는데 진절머리가 난 상태라고 합니다. 지난 9월 24일 창원에서는 한국의 방산기업 한화 디펜스의 레드백 장갑차 출정식이 열렸습니다. 호주 육군이 기존에 운영하던 M113 장갑차를 대체하는 차세대 보병 전투 장갑차 획득 프로젝트 랜드 400의 레드백 장갑차를 출정하기 위해서였는데요. 호주 육군은 이 프로젝트에 한 대당 110억 원, 목표 획득량 450대로 장비 획득에만 5조 원을 편성시켰고 총 사업비로는 120조 원을 편성한 상태입니다. 21세기 최고의 차세대 보병 전투 장갑차를 가르는 경합이라 불릴 정도이기에 호주에서는 2년이라는 긴 시간에 걸쳐 지원자들에 대한 철저한 시험 평가를 실시하고 있죠. 최초 지원자는 독일 라인메탈 디펜스의 링스, 영국 BAE 시스템즈의 CV90, 미국 제너럴 다이내믹스의 AJAX, 그리고 한국 하나 디펜스의 레드백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쟁쟁한 후보들이 모였었는데요. 영국과 미국의 기업들은 1차 관문에서 이미 떨어졌기에 마지막은 한국과 독일이 영혼의 승부를 치를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한화 디펜스의 레드백이 이길 확률이 높다 예상되는데요. 레드백은 호주의 광학기술 기업인 일렉트로틱 시스템즈의 최첨단 센서와 기술이 집약된 T2000 포탑을 장착시켰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성능은 한국과 독일 모두 훌륭하여 우열을 가리기 어렵지만 한국의 한화 디펜스는 호주의 기업을 개발에 참여시킴으로써 이번 경합을 단순한 무기 매매가 아닌 지역 경제 발전과 고용 창출로까지 이어내는 묘수를 뒀습니다. 그래서 호주 판정단들이 한화 디펜스를 편애하다시피 할 정도라고 하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류 여부 결정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일본 내부에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우선 관련해서 한국이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외교부는 방류에 관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분명히 했고, 만약 강행한다면 해외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 최종적인 점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편을 대놓고 드는 국제원자력기구에도 뜻을 전달했습니다. 일본의 행위는 전 인류를 위기에 빠뜨리는 것이니까요.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활발한 반대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오염수 바다 방류의 위험을 알리는 영상을 SNS에 공개했습니다. 지난 15일 서 교수의 페이스북 등 SNS 계정에는 세계인들이 도쿄올림픽 때 조심해야 할 것이라는 시리즈 1편이 올라와 있습니다. 약 4분 분량가량의 영상입니다. 서 교수는 해당 게시물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일본 국민 절반 이상인 55%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반대하고 있는데도 일본 정부는 그 방식을 염두에 두고 최종 발표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세계 환경단체들 역시 바다에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을 격렬히 반대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는 세계적인 여론을 환기시켜 일본 정부의 어이없는 행동을 반드시 막아야만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들 가셔서 좋아요와 공유로 전 세계에 이 영상을 퍼뜨려야 합니다. 서 교수는 이번 SNS 홍보 이후 세계적인 유력 매체에 관련 광고도 집행할 계획입니다. 자, 그런데 일본 내부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스가 일본 총리가 지역 어민들과 주변국의 강렬한 반대에 한 발짝 물러선 것입니다. 오염수의 해양 방류 결정을 당분간 내리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스가 총리는 총리실 기자단에 전달한 답변서에서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정부가 책임지고 처분 방침을 결정하겠다. 어민들의 피해에 대한 대책도 확실하게 마련하겠다. 우선 감지되는 변화는 적절한 시기입니다. 스가 총리는 그동안 언제까지고 처분 결정을 미룰 수 없다. 가능한 빨리 처분 방침을 결정하고 싶다고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표현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이는 예상보다 시기가 훨씬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이겠죠? 또한 지역 주민과 한국 등 주변국이 강하게 반대하는 해양 방류 방침을 무리하게 결정하지 않겠다는 뉘앙스를 담고 있습니다. 이후 발언에서 스가 총리의 입장 변화는 더욱 두드러집니다. 스가 총리가 저장 탱크 증설이 필요한지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인 것입니다. 가장 큰 변화입니다. 그동안 스가 총리는 방류를 사실상 확정하고 있었습니다. 저장 탱크 증설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스가 총리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공개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원자로의 해결료를 식히는 순환 냉각수에 빗물과 지하수가 유입되면서 오염수가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하루 140톤가량 불어나는 이 오염수를 핵물질 정화 장치인 다액정 제거 설비로 처리해 탱크에 저장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기준으로 123만 톤에 달하는 이 처리수에는 기술적으로 제거하기 어려운 방사성 물질인 트리튬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보관 중인 처리수의 70% 이상에서 방사성 물질의 오염 농도가 방출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가 방류를 주장하는 이유는 저장 탱크를 무한정으로 늘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지적이 나옵니다. 무한정으로 늘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 수십 년을 버틸 만큼 늘리는 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시간적 여유를 두고 기술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일본은 해양 방류와 대기 방출이라는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아무런 고민 없이 해양 방류를 결정했습니다. 오로지 돈이 적게 들고 쉽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무책임한 태도이죠. 하지만 해양 방류는
어업이 중요한 산업인 일본의 입장에서도 치명적인 역효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일본 현지에서도 동일한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사성 물질의 반감기 등을 고려해 더 좋은 방법을 찾을 때까지 일본 정부가 저장 탱크를 늘려 육상 보관을 계속하자. 그러면 저장 탱크는 왜 늘리지 않으려는 걸까요?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흉물스러운 외관 때문에 관광산업이 타격을 입기 때문입니다. 이번 스가 총리의 발언으로 일본 내 분위기가 상당히 달라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스가의 임기 내에서는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그는 코로나19 대응 부실로 지지율이 급락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올해 7월 도쿄 올림픽을 강행하고 싶어서 섣불리 해양 방류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국내외의 엄청난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스가 총리가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결국 포기만이 답입니다. 만약 일본이 방류로 최종 결정을 내린다면 엄청난 후폭풍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지법 제13인사부는 지난 14일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12명이 미쯔비시 중공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세 번째 변론 기일을 열었습니다. 원고 측은 동원 관련 기록을 피해자가 증빙하기는 어려워 일본 정부나 해당 기업이 임의로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도 문서 제출 명령을 인용했죠. 하지만 피고인 미쯔비시 측은 해당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며 버티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도 옳은 척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원고 측은 과거 일본 후생성에 기록 제공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외교적 문제 등을 핑계로 아무런 회신도 못 받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후생 노동성에 다시 자료 제공을 요청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국 법원은 위안부 피해자에게도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본 정부가 1억씩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죠. 이 역시도 일본은 모른 척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판결 이후 일본은 사과나 반성은커녕 보복으로 일관하고 있죠. 이에 모든 소송들이 장기화될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예상했던 반응이기도 합니다. 순순히 응할 거라면 사태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겠죠?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토미타코지 주한 일본 대사를 접견하고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조기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입니다.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렇게 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1시부터 30분간 이입 예정인 토미타코지 주한 일본 대사를 접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토미타 대사가 약 1년 2개월간 주한 일본 대사로 재직하는 동안 한일 관계 관리와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해온 점을 평가했다. 과연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진정 어린 사과와 반성이 먼저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